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이 회의 처음부터 들었는데요. 모든 발표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증거 기반의 정책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증거 기반 정책과 재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잘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케이스 스터디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그 과세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병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ROI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책 실험의 한계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직접 참여를 했던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런던에서 저도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이 팀이 이제 과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Behavioral Insight Team, BI 팀이 이제 그 영국의 국세청과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미납 세금, 즉 2억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을 1년 안에 걷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동 분석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의 센터 문장을 기존의 고지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그 10명 중에 9명이 제때에 납세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 내용을 상기시키는 문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컨트롤 그룹에서는 33.6%만 세금을 제때 냈는데요. 그 개입됐던 대조 그룹에서는 그 행동 과학자들이 설계했던 편지를 받은 그룹에서는 제때 납부해야 했던 비율이 좀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제때 세금을 납부했던 것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유명한 그 행동 통찰 연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훌륭한 사례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국이라는 맥락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영국 시민의 대상으로 이 정책 실험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BIT 팀이 전 세계에서 비슷한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똑같은 실험을 구아테말라에서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트롤 그룹, 즉 납세자들이 아무런 문장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적시 납기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키는 문장이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적시 납세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들은 어떤 편지를 받았느냐, 즉 어떤 고지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납세의 성과가 좀 달라졌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그룹 간의 차이가 거의 뭐 30만 달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납세 성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만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 연방정부에서 일을 했을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즉 시민들의 행동을 바꾸는 대신 저희는 그 의료진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시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의 문제는 호주에서는 다른 OECD 국가와 당시 비교를 했을 때 의료진들이 너무나 많은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항생제의 처방률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가 과잉 처방이 된다면은 이제 박테리아에 대한 내성이 국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호주에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일 것인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테크닉을 사용을 했는데 아까 세금과 관련해서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편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무작위 컨트롤 트라일로 2가지 종류의 편지를 의료진에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진 중에서도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처방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위 30% 처방률을 보이는 의료진을 대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하나의 문장을 저희가 첨가를 했는데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귀하는 캔버라 지역의 그 의료진의 90%보다 많은 항생제를 처방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저희가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료들보다 내가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고 있구나. 사회적인 압력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험을 하기 전에는 의료진들이 이제 모든 인터벤션 그룹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요. 겨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6월에서 10월에는 당연히 이제 항생제 처방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여름에는 처방률이 좀 낮아지고요. 그런데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정책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흑색으로 또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선들이 있는데요. 이 그룹에서는 아무런 편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의료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의 처방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개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처방률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 기간 동안에 항생제 처방 비율을 봤는데요. 아까 그래프가 나와 있던 레터를 받았던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률을 12.3%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그러니까 10만 건의 처방전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주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과 관련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 정책 실험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입니다. 6개월 후에 1년 후에도 이러한 효과가 지속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그 6개월 후에도 어떤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편지를 내보냈을 때였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지금 2018년의 상황을 봤을 때도 그 컨트롤 그룹과 또 개입 그룹 간의 차이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중에서 1년 전에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항생제 처방이 적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효과가 1년 후에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간 동안에 플러팅을 해보면요. 시즌이 변했을 때도 이렇게 계속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의 결과를 이렇게 12개월 이상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호주의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지역에서 진행이 됐던 실험인데요. 당시 저희의 미션은 병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당면했던 문제는 한국의 상황도 비슷한지 모르겠지만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의와 진료 예약을 잡아놓고 그러다가 그 예약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들과의 진료 예약을 지키지 않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약한 환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또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상기를 시켜주고 예약 진료실로 가듯 지도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환자들 중에서 이러한 편지를 받은 환자들은 병원 예약을 어길 비율이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불참률을 32%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불참률이 줄어들면서 168만 달러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9,914건의 불참을 예방할 수 있었고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뭐 거의 9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투자 수익률 RO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증거를 사용을 해서 재정적 효과를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ROI가 중요할 텐데요. ROI라는 것은 결국 비용 대비 효과의 비율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정책 실험을 하는 것의 장점은 일단 이러한 비율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효과의 크기와 그 실험의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레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제가 여기 나와 있던 그 아티클이 슐럼 베나지가 썼던 이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요. 정부가 나중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이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 저자들이 이제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분석 맨 위에 보시면은요. 전통적인 정책들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요. 네, 이제 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일반 대중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그 행동적인 정보 기반에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뭐 교육을 활용하는 대신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고용주들이 언제 백신을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아주 효과적인 테크닉으로서 고용인들로 하여금 백신을 받도록 하는 그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의 ROI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ROI가 그 재정적인 인센티브의 ROI 같은 경우에는 1.0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투자를 했을 때 1.57명만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0달러를 썼는데도 결국 한 명밖에 추가 접종을 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개입 방식이었고요. 두 번 새로운 개입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똑같이 100달러를 지출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12.8명이 접종을 받도록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례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그 동일한 정책 결과에도 불구하고 ROI가 다르고 재정적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위 컨트롤 트라이를 했을 때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한 증거가 아주 정확하게 그 어떻게 재정적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전 과제와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 정책 실험에 있어서 그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업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일링이란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정책 실험에 대해
정책 실험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구축을 함으로써 전체 인구에 이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국의 서울의 한 지역에서 매우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정책을 이제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의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제 경험치에 따르면 항상 뭐 한 지역에서 성공을 했던 정책 실험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여러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툴킷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공개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편집되어 있었고요. 또 정책 실험 전문가들, 전 세계 20명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실험을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활동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이 확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이유는 그 외부적인 유효성, 그러니까 하나의 맥락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확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영국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은 구아테말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갈수록 줄어드는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책의 효과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립을 위한 로지스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데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는요. 일단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정책 실험을 할 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 실험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기에 동참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의 세팅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가져오는 요소들이 다른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책 실험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되지 못하는지의 몇 가지 이유를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준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증거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피라미드라기보다는 매트릭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주어진 문제나 정책이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최선의 증거를 찾아야 되고요. 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증거들은 그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스케일업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ROI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정책 실험의 재정적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리를 제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관리, 처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정책 실험을 통해서 그 대조군과 관련된 증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가심으로써 ROI라든지 재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책 실험이 효과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참조했던 레퍼런스 목록이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토론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